네, 호남 지역 민심 행보 이틀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배우자 김혜경 씨와 함께 일정을 소화하며 텃밭 표심을 다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청년 작가 특별전을 관람할 예정인데요.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주자들 이야기에 앞서 먼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특히 사죄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전 씨 측 과오에 대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대변인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안타깝죠. 왜냐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공동체 일원 모두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후에 네.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도 끝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던 5.18 유족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큰 틀에서는 이제 안타까움이 제일 앞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순자 여사께서 그 어떤 과오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대신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두환 씨가 이제 전두환 씨의 생전에 이런 네. 메시지가 고인의 입에서 나왔다라면 조금 더 5.18에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이긴 하지만 이순자 씨가 이런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메시지가 조금이나마 5.18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의 유족 측이 조금 명심했으면 좋겠는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가 한 달 사이를 두고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두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많이 갈리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지점에서 국민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두환 씨의 유족 측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메타버스 행선지로 어제 호남을 찾았고요. 오늘 호남 이틀째 행보입니다. 네. 어떤 계획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일단은 광주 먼저 가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게, 네. 예전 예전 같으면은 광주 먼저 갔다가 혹은 전남의 다른 지역들은 살짝 터치만 했다는 어떤 찜찜함과 어떤 서운함이 있기도 했는데, 예. 이번에는 광주 전 지역을 돌면서 세심하게 밀도 있는 만남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해서 약간 호응을 보이고 있는 면도 있고, 전북 지역은 또 따로 일정을 잡아두고 있거든요. 지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호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예. 호남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호남 출신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호남 먼저 방문했으면 좋았겠다는 어떤 의견과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을 좀 들여서 좀 진심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지지층에게 지지층 결집도 하고 조금 더 확장력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확고한 지지층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쯤 되면 좀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확고한 지지층이라는 건 캠페인 과정에서 결집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지역 방문 한두 번 하는 걸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지난 주말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건 이제 중도층을 표심을 공략하는 행보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하면서 그러니까 중도층 공략도 하면서 지지층 결집도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방문지로는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전남 영광을 택한 것도 좀 눈여겨볼 대목인데, 예.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깜짝 만남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네.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민주당의 최종 경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대표가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어디 갔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뒤에서는 상임고문에 지금 이름은 올려놨지만 그 뒤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호남 일정 관련해서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뜻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 그러니까 원팀이라는 차원에서 계속 이낙연 대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 여러 선거를 살펴보면 원팀을 완벽히 해낸 정당은 여야 할 것 없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조금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해주면서 화제가 됐던 적은 있는데 그 이전의 대선을 보더라도 사실 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시 경선이 있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유세를 하는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그런 관례들을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어떻게 좀 깜짝 등장하면 좀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면 이낙연 대표 고향이고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건 방금 임승호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낙선했을 때 바로 결합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또 지지층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 그 어떤 공허함이나 상실감이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원팀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일단은 상대 후보의 고향인 영광에 먼저 들림으로써 제스처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여야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상대 후보에게 너무 강요해서 너 빨리 나 도와줘야 해라는 강요로 비춰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스킨십을 늘려가는 게 좋을까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네. 대표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경선 때 상대 후보들과 그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 왔어요. 안 왔듯이 이게 지금 급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본인의 고향부터 가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기분을 좀 풀어주고 마음을 녹이고 이런 행보들이 필요한 거지 말로 자꾸 원팀을 해야 된다 이제 강제로 결속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깨질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선대위 쇄신 나아가서는 당 쇄신 움직임에도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최근에 인선을 보면 이른바 친정 체제가 강화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근데 그간에는 다소 무겁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대위에서 의원들만 보이고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뭐 어떤 캠페인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쇄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선대위 쇄신은 보통 젊은 분들이 많이 약진돼 있습니다. 2030 뭐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도 보면 젊은 층들 위주로 꾸려져 있고 실무진들 위주로 꾸려져 있고 특히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파색이 있는 분도 아니고 예. 능력이 있어서 경선 때부터 경선기획단장을 맡고 있었고 본선이 시작되자마자 후보의 정무조정실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예. 다시 본인의 전략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거거든요. 이제 본인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혁신위원장의 초선인 장경태 의원이 인선된 것도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혁신위원장이 하는 역할은 총선 때 많이 있습니다. 총선 때 많이 있는 일이고 혁신위원회에 어떤 얼굴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대선 네. 때는 총선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가벼운 역할이 되는 거죠. 근데 혁신위원장에 만약에 중진들이 있으면은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무슨 혁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만큼. 그래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청년위원장을 하면서 당내에서 입지를 다져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젊고 신선한 분들로 우리가 좀 바꿔보자라는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네. 좀 방향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국민의힘도 사실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일 텐데 민주당, 선대위, 당 이런 쇄신의 어떤 재편 방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뭐 아무래도 민주당 선대위 입장에서는 이런 쇄신 방안이 불가피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민주당 내 당내 인사들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을 가지고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최소한의 그룹만 옆에 두고 조금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지역구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뭐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나이를 젊은 분을 배치하는 것을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젊다고 혁신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청년들에 있어서 공감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당내 대사면을 또 최근에 언급하고 정대철,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 등 동교동계 호남 인사의 집단 복당을 타진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후보가 직접 말씀도 아마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과거에 함께했던 분들 혹은 함께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 이게 원칙적인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진영이 총결집해서 박빙승부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테두리를 넓게 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저래서 한다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쳐내다 보면은 결국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따지지 말고 뭐 과거에 어땠는지 따지지 말고 국민적 질타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 함께 가자 이런 어떤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결집력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핵심 지지층의 네. 지지가 다소 약했던 이재명 후보로서는 필요한 행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이런 행보를 가져가다 보면 최근의 흐름과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들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 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사실 핵심 지지층의 결집력을 위한 이런 행동이나 최근에 있었던 어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도층 입장에서는 과거 조국 사태 때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 가져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 곳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행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청년 작가 특별전을 관람하는 일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본격적으로 지난 어떤 야구 관람 일정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청년층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런 현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라는 점을 저희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청년 본부가 발족이 있을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선대위 차원에서 내는 여러 가지 2030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통해서 청년층의 표심을 한번 끌어올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청년층의 표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행보에서 좀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는데 청년본부 또 이제 발족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사실 기존의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윤석열 후보한테 입장을 전달했지만 이것이 나이만 젊은 분들이 오는 것은 다소 여러 번 했던 시도이고 저희 당 내에서도 했던 시도이기 때문에 신선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방안을 분명히 전달을 해서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그룹의 청년들을 포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인선 그룹들을 몇 명 보았는데 단순히 나이만 젊은 분들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비정치인 분들 중에서 각계각층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적극적으로 포진함으로써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예. 사실 2030 청년층에 대한 움직임은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대목인데요. 잠시 이 내용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임승호 대변인께서 쓴 SNS 글을 저도 관심 있게 봤었는데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에 감동을 주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걸 함의하고 있는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예, 뭐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국민들과 당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조속히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올드보이들을 저격했다, 뭐 6명의 본부장 인선 명단을 저격했다라는 말들을 하지만 사실 개개인의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만 선대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줄다리기와 기싸움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습들을 거의 3주 넘는 시간을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당 대변인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어떤
내부 비판이라고도 볼 수 네. 있겠지만 이 시기에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당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이후에 권성동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와의 면담 그리고 간담회가 있었고요. 이런 SNS 글에 대해서 후보 본인과 그리고 총장도 사무총장도 책임감과 상당히 아프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제가 청년 정책과 관련한 또 청년 행보와 관련된 조언을 후보에게 직접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주문하시고 또 그것이 시정되는 모습이 있어서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조만간 국민들 앞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새로움 그리고 청년 세대, 2030 세대에 대한 관심 민주당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바라봤을 때 청년층과의 그런 스킨십을 늘리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민주당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네. 혹은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겉핥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선대위 구성을 보면 KT 문제, 자녀 문제가 있는 김성태 의원이 물망에 오른다거나 혹은 방금 말씀하신 청년본부장에도 이제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내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가짜 청년, 진짜 청년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일정 하나 두 개로 이게 청년층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승호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청년층이 요구하는 게 뭔지 메시지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예. 그분들과 섞여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들은 많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청년층이 정말 원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 무야홍이라고 하잖아요. 그 라이징 현상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이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갈증을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의제 정치에서 정치 집단은 본인들을 대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의도에서 자기들끼리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랑 일단 소통을 하는 게 먼저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알아보는 게 먼저고 경청하는 게 먼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면담한 뒤에 열심히 하겠다며 일각의 용태론을 일축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든 안 오든 당장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선대위 주도권 선점에 나선 걸로 봐야 되겠죠? 김병준 위원장은 네. 이미 임명이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만 선대위 주도권을 선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은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차후에 어떤 김종인 위원장이 오든 또는 다른 분이 오든 선대위를 총괄하시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김병준 위원장도 본연의 역할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선점이나 주도권의 측면에서는 후보 자체가 당무우선권을 발휘하여 선대위를 진두지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주도권과 선점은 후보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고 또 책임 또한 후보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벌써 이긴 것 같다, 이긴 것처럼 여기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스로요? 예.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없어도 이길 거야. 아마 우리는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와의 봉합 없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준석 후보 없이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어떤 행보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를테면 임승호 대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지금 선출된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부터 먼저 선대위에 결합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계속 김종인 위원장이랑 어떻게 되는지 게다가 정돈되지도 않는 언어들이 계속 나오고 끝에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없이 그냥 출발한다? 이거는 일단은 설득에 대한 노력도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 오만해 보인다. 이미 그런 어떤 행보들, 통합적인 행보들이 없어도 우리는 선거에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오만함으로 읽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임 대변인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각에 있는 비판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겠지만 저희도 최근의 지지율 추세를 본다면 저희도 경계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꺼지는 측면을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은 추격당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지지율 측면에서는 사실이라고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런 부분을 많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두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저희 당에도 자극이 되고 또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자극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윤석열 후보 역할 조정은 없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김 전 위원장의 합류 여부는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과 이제 윤석열 후보 측근들 간에 저는 갈등이 있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개개인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소위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사실 이제 익명성을 빌려서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도 주접이라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용어를 쓰면서 갈등이 좀 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별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모두 그 가능성 자체에 있어서는 닫아놓지 않고 있고 다만 지금 당장 일주일, 이주일 내로 합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선이라는 것이 여전히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의 지지율 추세를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의 경륜이 굉장히 필요한 지점이 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생긴다면 김종인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두 팔 벌려 저희 당에 합류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김종인 위원장과의 줄다리기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조금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그런 비판도 수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륜이나 어떤 정책적인 그리고 그런 해안 같은 것은 저희 당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겠지만 예. 네. 과연 국민들이 이 3주간의 어떤 줄다리기라고 불리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 선대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예. 여론에서 하는 그런 비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합류 여부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는 같이 갈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일단 조금 떨어져서 봤을 때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당과 함께 걸었던 적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와 좀 합류를 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은 3고 처리와 4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갈등이 심화됐으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여야가 없는 분입니다. 여야를 넘나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굳이 선대위의 역할을 맡기 위해 노력해야 될 이해관계가 강한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가 작동을 해서 울며 겨자 먹듯이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근 중에 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당히 하라 이렇게 일침을 가기도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상에 뭐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네. 핵심 관계자의 또 익명성을 빌려서 어떤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준석 대표 이 3인 간의 소통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 사이에서 굉장히 적절한 중재를 하고 있고 다만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 확인할 수 없는 인물들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없이도 갈 수 있다 또는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후보 본인의 의견이 아닌 것은 알지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말했듯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떤 직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단 하나의 조건은 이제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에 교통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지나치게 큰 조직을 가져가다 보면은 선대위가 꾸려진 다음에 또 내부 불화가 터지고 민주당 선대위가 지금 하는 것처럼 개혁과 혁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민주당보다 경선이 한 달 정도 늦게 끝난 상황에서
다소 시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네. 선대위가 꾸려진 다음에 또 불화가 생기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지율 측면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저도 이준석 대표가 말했듯이 윤석열 후보 측근 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자제할 필요가 듭니다. 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